자, 봉건제도 기원에 관해서도 종래 게르만설과 이 노마설이 대입하였고, 그것이 봉건제도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수반되었다. 그러나 봉건제도 기원을 로마와 그 게르만과 노마 언어 한쪽에 구하려는 태도는 편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봉건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기원은 민족 이동 전의 게르만 사회나 노마 사회에서 다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자, 이를테면 주종제도의 한 측면인 개인적인 보호관계는 노마사의 피보호자나 보호자 관계인 클리엔테이지 관계죠. 예,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요거 관련된 건 앞에 이제 노마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보다 이제 더 주종제도 유사한 것은 게르만 사회에서 종사제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이 종사제도도 그 앞부분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토의 중요한 속성인 완전한 그 토지의 불완전 소유, 즉 완전 소유가 아니라 지대를 비롯한 일정의 의무 수행을 조건한 토지 용인권을 갖는 사례는 노마사의 프레크니움에서 들 수 있으며, 또 은대지 제도에서 이제 또 볼 수 있죠. 프랑크 왕국의 은대지 제도에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토지와 결박된 예속적인 선악농은 이미 노마 제정 후기 때 콜로누스의 출연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장원제, 그다음에 조중제도, 그다음에 이렇게 소장농 같은 그 농로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고, 이게 이제 9세기 이후부터 이제 민족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봉건제도가 이제 형성되어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건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럽식 봉건제도 있죠. 요소들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고, 이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9세기 말로 보고 있어요. 민족 이동 이후 9세기 때, 9세기 때도 이제 형성되고 있고, 이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11세기 때 정도면 완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였어. 9세기 때 형성돼서 11세기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대개 이제 봉건적 요소가 강한 이 서프랑크 왕국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이제 읽어보자. 자, 이런 여러 요소가 연관해지면서 이제 결합하여 유럽 중세의 독특한 봉건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역시 민족 이동 후 정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지배자나 인물이 인위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 그렇긴 하나 봉건제도 성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찰스 마르테, 칼 마르테이죠. 그는 프랑크 왕국의 궁지로서 사회선의 침입을 격퇴한 찰스 마르테이다. 자, 마르테는 그 당시 그 사회선 격퇴를 위해서 종료의 보병 대신에 대규모 기병이 필요했다. 기병의 경우 말의 보유와 사육 등 비용이 들었고, 그의 마르테는 유능한 전사를 모집해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기병으로서 종군하는 봉사에 대해 은대지를 수여했다. 자, 그래서 은대지 제도에서 이제 게르만족 요소, 게르만의 기원과 가는 거야. 기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왕령만은 부족했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서 교회 토지를 나머지 충당했는데, 교회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뺏어서 줄 수는 없고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인권만 준 거죠. 용인권. 자, 용인권만 허용되는 은대지를 수용되는 것이 관리였다. 전사가 사망하면 그 토지는 응당 교회에 돌아가겠지만 마르틴은 이를 다시 유능한 전사, 충성 맹세를 한 유능한 전사에게 동일한 조건을 수여했다. 자, 이래야 주종제도와 은대제도가 결합되면서 9세기 말에 은대지라는 말 대신에 봉토라는 말이 효디린이라는 봉토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서 은대지와 관련된 내용, 은대지와 이제 종사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확실히 마르테의 조치는 봉건제도 성립에 있어 획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실제 봉건제도 완성되는 사르마 제국이 이게 중요하죠. 예. 사르마 제국이 무너지고 노르만 진입, 샤르의 공격, 마자든의 침입 등 격심했던 9세기에서 10세기에 거친 시기였다. 그 역사상은 극도로 혼란과 무정부 상태, 그런 가운데 국가로서
국가의 무력화, 예,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가 공력의 공권 해체. 국가 공권 해체라는 것은 이제 프랑코 왕국의 분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가 공권 해체를 할 정도 약화와 분산, 그리고 그 지방의 내지 작은 영역 단위의 방어의 필요성 등이었다.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의 형성 배경이 나오죠. 9세기 때 형성 배경이 나오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2차 논술형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요때 한번 봉건제도 형성 배경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정치적 상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또 봉건 사회를 촉진시켰다. 그것은 로마 말기 때 시작되어 민족 이동이 가속화됐고 사회생 편차는 유럽의 지중해 상실, 거의 결정적 사실이 되어버린 사회 전반적인 농촌화와 자연경제 후퇴. 그래서 요 사회생 이슬람 세력의 진출로 해서 지중해가 봉쇄되고 이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화와 자연경제 후퇴 요게 강조한 학파가 이 피레 학파예요. 이 피레 학파는 9세기 때 이제부터 중세가 시작됐다고 해요. 예. 봉건제가 아니라 요때부터 중세가 시작됐다고 해요. 4세기 때가 아니라. 예. 요걸 이제 배경으로서 요걸 상당히 강조하죠. 아마 이 피레나팔 근원을 여기 정리해 가지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다시 말해 상공을 세대와 화폐 사용과 유통에 소멸할 정도의 적감, 상공업 중심으로서 도시의 소멸 등이 유력한 유럽을 자연경제에 돌아가게 하고 사회를 농촌화시키고 이에 따라 토지를 가장 중요한 자산 형태가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피레나팔 견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싸울 줄 아는 전사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회 지배층을 군림하게 되었고 나머지 일반인이나 무력한 자는 전사 계층의 보호 밑에 들어가 그들의 토지의 경제가 예속적 존재, 농노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농노의 기호는 이미 로마 제정 후기 때부터 등장했죠. 근데 이제 일단 농노라는 계층이 확립된 것은 요 봉건제도 이후다. 성립된 이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봉건제도의 봉건제도와 이제 공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봉건제도 좀 약간 설명하고 나서 좀 강독을 할게요. 요걸 이제 보면 요걸 봐야 되겠다. 사용사 시분. 자, 봉건제 용어 해석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그 앞에 좀 나와 있긴 하는데 제가 좀 건너뛰었거든요. 서기 읽다가. 음. 크게 이제 봉건제도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구조로서는 이거는 법제사가들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봉건제를 지배층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주로 주종 관계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 법제사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귀족 계급이 지배하는 지방 분권적 사회며 봉건사의 연구와 서술의 초점이 봉주와 봉신 사이의 법률적 거리와 의무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서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제 정치적 의미나 사회경제 기반을 고려하지 못했죠. 자, 근데 이제 마르크스 사회 주의자들은 사회경제사가들은 주로 이제 봉건 제도 중에 하부 구조에 관심이 있어. 경제적 부분에. 그래서 이제 농노제가 본질적인 거다. 농노제를 바탕한 장원제가 그 본질적인 그 봉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봉건적 토지의 소유 관계와 생산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주로 장원 영주와 그 밑에 농노의 관계에 그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들 관계는 지배 예속 관계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법제사가처럼 주종제도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 사학처럼 그 장원제, 농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보죠. 그래서 봉건제도를 일종의 두 가지 합성을 보잖아요. 주종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장원제도 보잖아요. 자, 요게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게 동시에 보는 것이 이제 학계 주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폰을 보면
봉건제도 이제 상부구조는 이제 주종 관계로 연결되죠. 여기까지. 예. 여긴 봉건제도 있지만 엄밀히 봉건제 두 개 합친 거니까 주종제도. 예. 그래서 황제나 국왕이나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상위 군주를 정점해서 대제후가 있고 그 밑에 제후도 있고 또 기사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분봉하는 과정에서 주종제도가 형성되는데 자 이들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상호 예속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계약을 통해 형성된 뭐죠? 어 상부적 계약 관계야. 그래서 어느 쪽이 한쪽이 권력 의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기가 될 수 있죠. 쌍무적 계약 관계가 주종제도의 특징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주 쉬운 거지만 준하나 봉건제도와 에도 시대 때 봉건제도 차이점 있죠. 준하 봉건제도는 같은 봉건제도 형태지만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현현적인 어떤 봉건제도죠. 그래 갖고 인제 뭐 종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거고 에도 시대 때 인제 봉건제도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했던 막번 체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막부의 중앙과 변이 이렇게 이제 지방의 번이 이렇게 있지만 막부가 번을 통제하는 그런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인데 요게 예전에 아주 쉽지만 2차 기출에 나왔어.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서양의 봉건제도와 그다음에 준하나 뭐 나 에도 시대 때 그 일본의 봉건제도와 비교해 쓰시오.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이런 것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주종제도는 쌍무적 계약 관계인데 장원제도는 어떤 관계냐? 영주하고 농민 간의 농노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면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예속 관계야. 예속 지배 관계예요. 음. 자 요런 두 개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서 이제 좀 볼게요. 주종 관계부터 보죠. 주종 관계. 자 주종 관계는 아까 앞에 이제 프로에 보듯이 피라미드식 계층제로 형성됐어. 그래서 기사가 자기보다 심센 기사들 주군을 상겨서 충성을 맹세하고 군역을 비롯한 봉사와 조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주군은 이를 봉tion을 삼아서 보호하고 봉투를 주어서 부양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쌍무적인 계약 관계다. 본거적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상호적인 계약 관계였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의무 불이행 시 파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서인식을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서인식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때 인제 어떤 계약을 맺냐. 주군의 의무와 봉신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 주군의 의무는 좀 적고 봉신의 의무는 더 많죠. 그래서 주군의 의무는 어 봉신을 보호하고 부양하고요. 봉투를 수여하고 그들 정치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데 역할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봉신의 의무는 주군에게 조력과 봉사, 예 군역을 짊어지고 법정에서 조언을 해 주고 만약에 인제 주군의 장자 기사 선임이나 자녀와 결혼을 할 경우 그 주군이 포로될 경우에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요. 그다음 주군의 상속세를 보충해 주고 숙소 제공의 의무를 이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봉신의 의무보다는 주군의 의무는 봉신의 의무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주군의 의무가 뭔지 봉신의 의무가 뭔지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약간 언급됐었어요. 예. 요거 뭐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재분봉이라는 거 있어. 재분봉. 예.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 잠깐 이제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 그 봉투를 받은 가신이 그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야.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죠. 왕이 그 대제후에게 이렇게 넘기면 봉봉을 해 줬잖아. 그러면 그 밑에 대제후들이 그 밑에 또 제후들에게 봉봉을 해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재분봉이라고 해요. 재분봉.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가 돼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역재분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귀족이 주군이 되고 상위 귀족이 봉신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왕이
그 뭐냐면 일반 대제국에게 또 봉신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왕끼리라도 같은 왕끼리라도 어떤 왕은 왕끼라도 A 공주가 B 공주를 군주로 삼아서, 아니 신하를 삼아서 봉신을 해 주는 경우 있죠.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죠. 자, 잉글랜드 왕국 안에는, 그 잉글랜드 왕조 안에 이제 여러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노르만 왕조나 뭐 플랜테이진 왕조들은 원래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야.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 영지가 있어요. 예. 근데 프랑스는 그러니까 영지에 있다니까 프랑스의 왕은 자기의 군주죠. 예. 그렇지만 잉글랜드 입장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 왕이면서도 프랑스 군주가 되는 거야. 아니, 프랑스 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군주 입장일 때는 잉글랜드 왕이지만 얘네들은 또 제후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한 명부터 봉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또 뭐냐면 봉지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재분봉하는 과정에서 복수가 신제가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충성의 대상을 먼저 누구를 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어떤 영주가 상위 영주 A 영주와 B 영주로 이제 한테 재분봉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누구 편을 더 갖고 이제 군대에 보낼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 계약서에 뭐냐면 명시를 해놔. 그래서 A 군주 1순위, 뭐 B 군주 1순위, 2순위. 그러면 둘이 싸울 경우에는 A 군주에게 군대를 파견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수가신제도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봉건제의 특징이 지방분권제잖아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불인권인데, 자, 불인권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봉토 내에서 영주가 재판이나 조세 징수할 수 있는 권리야. 예. 그래서 국방이나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권리를 불인권이라고 해요. 불인권. 그래서 이걸 이제 공권 면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공권 면제가 뭐예요? 공권 면제가. 공권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야.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공권력인데, 이걸 공권이라고 해요. 공권. 예, 면제가 아니라 공권. 그래서 국가 권력의 그 침입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거 공권 면제라고 하는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제 그 침입을 면제받았다. 그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있지만 재판권이라든지 조세 징수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국가가 행사해야 되죠. 근데 그 지방 영주들이 행사해. 그리고 만약에 상위 군주가 그걸 침범할 거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공권 면제의 권리 갖고 있다는 거, 불인권 같은. 그래서 불수 불인권이라고 해서 정확한 말로는. 근데 이런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의 공권력은 이제 나중에 제후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 재판권과 조세 징수권은 다 국가가 그 해소하죠. 중앙 집권화되면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봉건적 토지소의 특성들은 그 영주의 토지소의 계급적 특징은 이제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조건부 토지 소유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의무를 대가를 하고 나서 수행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대나 고대 배타적 소유권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봉토는 봉신제적인 어떤 주종 관계에서 봉주에게 충성과 군사 봉사를 중심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소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고대나 근대의 어떤 배타적 소유권하고는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외적인 지배가 있죠. 이건 장원제에서 농민 지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농민들에게 이제 토지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지배권까지 행사하죠.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뭐 징세권. 자, 이거는 공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그 당시 영주들이 국가 권력 행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에서.
자, 좁은 의미의 봉건제도의 핵심은 주종제도죠. 예. 넓은 의미는 장호제도까지 합친 거고요. 그래서 봉건적 주종 관계는 봉신이 될 죽음 봉신이 될 죽음 봉신이 될 자가 주군이 될 사람에게 신서와 충성을 맹세하고 요 의식을 꼭 거쳐야지만 봉투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서임식 같은 걸도 꼭 거쳐야 돼요. 예. 주군이 될 사람은 봉신에게 봉투를 수여함으로 성립된다. 신서와 충성의 의식은 그 봉신이 된 자가 주군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손을 주군의 손 사이에 놓고 그의 신하가 될 것을 서약하고 이어 성경이나 성스러운 유물에 대해서 충성과 봉투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행할 걸 맹세한다. 자, 이 의식은 의례적인 키스에 끝나는 경우가 있으나 봉투의 상징으로 한 줌의 흙을 봉신 안에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런 의식으로 성립된 봉건적 주종관계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사의 개인적 보호관계죠. 그래서 죽음과 봉신은 자연은 전사상호간의 상하관계지만 봉건사의 그 인간관계가 영주나 농노처럼 예속적 관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자연인사의 사적 계약 관계였고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깨질 수 있다.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거죠. 자, 그 주군에 대한 사람의 의무는 인내심을 다하여 봉신과 그의 봉투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봉신된 자의 가장 큰 의무는 군사적 봉사였다. 그래서 이러한 군역은 물론 기사로서 종군하는 것으로서 주군이 성주인 경우 성의 수비 내지 경비 임무를 포함했다. 그 밖에 봉신은 주군에게도 여러 경제적 지원의 의무를 전다. 즉 주군이 새로운 계승자가 어, 중에 새로운 계승자가 그의 상위자에 대해서 압박 봉투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 주군의 몸값 여기에서 이제 봉투 상속세라는 것은 상위 주군이 그 위에 있는 상위 주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봉복을 받아서 냈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봉투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족하다. 그러면 대신 그 밑에 있는 하위 귀족들이 납부를 해줘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군의 장자의 성년식이나 장녀의 혼인식, 십자군 종군, 새로운 성의 축초 등이 그것이다. 자, 이러한 지원은 11세기 이후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즉 주군의 권리로서 신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몸값, 장자, 성년식, 장녀 혼인식, 때로 주군의 상속세 보충이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뭐냐면 인정을 하고 필수적이지만 나머지 이제 그 부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였다. 예. 자, 선택의 문제였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 밖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 이 밖에는 또 봉신은 주군과 종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 주군이 그러니까 이 밖에가 아니라 이제 그거 외에도 예, 이름이죠. 자, 이 밖에도 봉신은 주군과 그 종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 주군이 부르면 언제든지 궁정에 나가서 중요한 사항에 가난 상에 응하고 충실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군의 의무, 봉신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봉투는 처음에 당대에 하는 것이었으나 10세기 이후 점차 세습화되었고 장자 상속제에 의하여 장자에게 계승되었고 봉투 계승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됐다. 만약 계승자가 미승년자거나 딸일 경우에는 주군은 봉투 관리자를 지정해줘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봉투는 주군에게 들어가는데 자, 이때 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는 어차피 이제 성년이 되면 다시 계승하면 되는데 딸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은. 그러니까 봉투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 상속권은 있지만 그 봉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럼 누가 통치를 하냐? 여기에는 이제 대개 보면 주군이 봉투 관리자를 지정해 줬다는데 관례적으로 볼 때 주로 이제 딸의 남편이죠. 예. 그 딸의 남편이 통치권을 얻는 거야. 통치권을.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딴 남자 이제 딴 제후에게. 그러면 그 뭐냐면 통치권 또한 그 여자에 따라서 다른 남자가 가는 거야. 예. 왜냐하면 요 통치권은 이제 그 남편이 그 결혼 관계 유지할 때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통치권 또한 그 전 남편이 아니라 현재 남편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하는데 이게 인제 그 중세 시대 때 후에 이제 근대까지 혼테크의 기본적이야.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대시키는 방법이죠. 예. 이렇게 결혼이 되게 중요한 거야. 중세 시대 때나 그 후에 이제 근대 국가 들어와서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제국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 혼테크에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또 여러 왕조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할게요. 자, 주종 관계는 개인적인 상호 관계였지만 동시에 주된 의무가 군사적 봉사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주군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았고 앞에 이제 복수 가신제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재분봉하는 과정에서 복수 가신제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예, 그래서 12세기 때는 대부분의 중요한 봉토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주군에게 직접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군에게 직접적 정군 외에도 봉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맺게 되고 그리고 둘이 군주가 싸울 경우에는 어디에 충성을 할 것인가 계약에 적어 놓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인제 봉건적 계층제와 정치 기능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주종제도에 맺어진 상하 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피라미드형 봉건 계층제죠. 피라미드형 봉건적 계층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즉 봉신을 거느리지 않은 평기사의 주군은 보다 유력한 자, 이럴 땐 백작의 봉신이며 백작은 또 다른 다시보다 또 다시보다 더 우력 다시보다 자신보다가 맞지 않을까요? 오타 같은데? 예. 오타 같아. 예. 그래서 백작은 또 자신보다 더 유력한 봉건적 대토지 보유자인 백작이나 공작 또는 국왕의 봉신이었다. 자, 이렇게 국왕을 정점으로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폭이 넓어지고 그 저변에 평기사를 갖는 피라미드 계층제가 형성된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봉건적 계층제 구성원들은 그들 간의 상하관계가 구별이 있고 토지 보유와 권력의 다소가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피라미드형 저변에 있는 평기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전사인 동시에 봉건적 토지 보유자로서 봉건적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이 봉건사의 이제 계층을 보면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눴어요. 하나 싸우는 자, 이건 기사 계급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 이건 성직자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 예. 이 사람은 농노죠. 예. 이렇게 이제 세 개 큰 계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 계층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중세 중국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이제 누가 등장해? 브루크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예. 그래서 이런 신흥세력들에 의해서 앞에 있었던 특권 계급들 이런 세력들이 인제 하나하나 없어지고 결국에 농노도 이제 농민으로 바뀌게 되죠, 나중에. 예. 물론 부르주아 때문에 바뀐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이제 나중에 중세 대신에 근대를 이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르주아는 나중에 인제 뭐냐면 등장한 계층이고 중세 시대에 형성됐던 그런 세 개의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봉건사의 의 인적 구성 내지 계급 구성을 상징하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종 관계 본질적 계층을 구성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싸우는 사람, 전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종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능은 원래 개인적 관계에 불과한 주종 관계가 무정부 상태, 9세기 이후죠. 같은 무질서, 혼란 속에 붕괴된 국가의 공적 질서를 대신한 프랑크 왕국의 이제 공적 질서를 대신해서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종제는 본질에서 전사 계급을 결속시킨 제도였고 따라서 이해관계 해결책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주종제도의 질서와 평화 유지의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초대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항은 지방 분권이었죠. 이걸 이제 뒷받침한 것이 불인권이야.
불수불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는 9세기부터 10세기에 거쳐서 유럽의 전반적인 정세의 결과이긴 하지만 또 봉토 수요에 수반된 불인권의 수요의 결과이기도 하다. 불인권의 의미가 나있죠. 불인권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있어서 형제령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 대한 면세권을 의미한 건데 봉건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 사법을 포함한 강권의 자치적인 통치를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권과 조세 징수권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국가 권력이 가져야 되지만 공권이잖아요. 자, 이런 공권들이 지방 영주들이 갖게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공권 면제라고 하죠. 자, 이런 통치권이 봉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은 봉건적 지배계의 강공에 분산되었고, 자, 이러한 그 지방 분권적 정치 체제가 성립되게 된 거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산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권인데 재판권도 이제 상급 재판권하고 하급 재판권이 있어요. 상급 재판권은 이제 중재인들 사형 선고가 가능한 거죠. 자, 요 정도 상급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백작이니 뭐 공작이니 좀 약간 직위를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제 하위 밑에는 기적들, 기사들 이런 사람은 하급 재판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약한 봉건 영주라도 그의 영주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급 재판권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인을 처리할 수 있는 상급 재판권은 유력한 봉건 제도에 한정되었다. 자, 이런 봉건 제도는 대체 을 가지고 봉건 기사로 하여금 수비를 이제 임명을 맡게 할 수 있는 성주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기사도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도 내용은 그냥 건너뛸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자,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서강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강자 107페이지 펴보세요. 봉건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럼 봉건제도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서강자에 있는 내용. 자, 봉건제도 보면 게르만 대이동부터 이스라엘 바이킹 그리고 마자르족의 유럽에 위협하는 가운데 10세기 이르기까지 유럽은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가속되었다. 무엇보다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서히 이 봉건제라는 새로운 정치 군사적 체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이 체제는 무력을 장악한 주군이 토지는 물론 사회 전반에 지배했으며 그에게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가신 혹은 봉신에게 봉사의 대가로 봉토를 제공했다. 자, 중국의 한다. 로마의 은대지 제도와 게르만민 갈류 노마 지역. 갈류 노마 지역은 이제 프랑스 지역을 얘기해요. 프랑스가 원래 갈리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리아가 오랫동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여기가 노마가 됐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게르만이 갈로 노마 지역에 종사제 기원을 둔 이 제도는 8세기 때 망치 카우루스가 군대 특히 이제 카우스 마르틴을 얘기하죠.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 기병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던 시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종전의 은대지 제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대지와 종사 제도로 이렇게 결합됐다.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대지 제도와 종사 제도가 이제 결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오스는 기병을 동원하여 전사들에게 충성 사역을 했고 보상이 될 정도 충분한 토지를 망령지와 교회 소유지를 소유 토지에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령지와 교회 소유의 토지를 해서 제공했다. 전사들은 군사적 봉투를 제공한 동안에 수요받은 걸 통해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봉투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게 아니라 예, 용인권을 받는 방식이죠. 이게 핵심적인 거는 용인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군사적 봉헌을 한 대가로 받는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상호 간에 군사적 의무 관계를 토대로 두었던 그와 같은 주종적인 협력 체제는 카오스 가문의 제국의 지배자가 되면서 국가의 공적인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자, 그 전사 즉 귀족들이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으며 통치자는 봉투를 매겨 왕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자, 귀족들은 봉투에 대해서 불인권이라고 불렸던
징세와 재판 등 배타적 지배권을 보장받았으며 보유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에 대해서는 영주로서 권한이 행사됐다. 자, 이처럼 봉건제의 본질인 복종과 보호의 관계는 봉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왕으로부터 그 구조인 최하층에 위치에 종속된 농민까지 모두 포괄되었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됐다. 그래서 그렇죠. 봉건 제도가 이제 정착하기에는 시간적 소요가 있었다. 앞에 이제 9세기 이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노마주 요소와 게르만족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결합시킨 사람이 카르스 마르트고, 그렇지만 완전하게 이제 봉건제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이민족 침입 이후부터야. 예. 요건 이제 있고 그것도 이제 정착되기까지는 11세기 가서야 완전히 정착이 돼요. 예. 9세기 때 형성돼서 11세기 때 정착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봉신들은 가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봉의 세습을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반면에 주군들은 봉신들이 여러 주군들과 복수를 봉건 계약을 체결해 그 주군 사이 갈등을 벌여질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한된 의무만 수행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우선적인 봉사를 강요하는 최상신서, 그러니까 둘이 싸울 때 자기를 먼저 도와달라라는 것을 도입하고, 이게 이제 최상신서라고 하죠. 자, 도입하고자 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죠. 솔즈베리 선언 같은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이 솔즈베리는 뒤에 얘기하지만 솔즈베리 서약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당 재봉봉이 많았잖아요. 이거 계층적인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있었고 영국도 뭐냐 봉건제도 이식할 때 그런 문제에 좀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솔즈베리의 선언을 통해서 맥약을 통해서 그 당시 만약에 왕하고 그다음 위에 있는 제2차 그 대기족 자기에 소속돼 있는 봉건 영주들 중에 충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왕으로 일자리 충성에 대해서 왕으로 설정해 놨어. 이게 솔지베이 성격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최상 신서에 관련된 대체 뭐냐면 구체적인 그 사례죠. 이 관련돼서 자, 11세기 이후에 프랑스 왕도 그와 같은 요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봉건제도는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출현됐긴 했지만 지역마다 또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권이나 봉신의 봉건제 의무나 권리가 상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봉건제도라는 그 이념형은 모델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근데 영국의 봉건제 다르고요. 영국은 중앙집권적 봉건제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원제도는 봉건제의 구성 요소는 장원제도는 뒤에 형성됐죠. 그러니까 그 서유럽이나 이런 데 장원제가 붕괴될 때, 그 때문에 이 봉건제도가 이제 뭐냐면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주종제도와 장원제도 여러 모습도 있고, 그 때문에 한 가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는 논문까지 써야 되잖아. 예. 근데 우리는 논문까지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통론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념적인 모습 있죠. 이상적인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기 이제 나라별로 이제 조금씩 특징돼 있는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 카롤린과 가문이 쇠약해지고 이어지는 왕가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의 이제 자리 잡은 봉건 세력들이 강화되는 경향을 띄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요. 자, 장원제도 보죠. 자, 봉건제도 이제 하부 구조가 장원제도잖아요. 자, 이걸 이제 사형사 개론에서 읽어볼게요. 장원제도. 자, 장원제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농노죠. 농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장원 영주고요. 자, 장원 영주하고 농노의 관계는 상부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지배 예속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음, 자원제도와 관련된 농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이 개론서 한번 읽어보죠. 자, 장원제도는
정의를 보면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를 토대한 경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장원은 그다음 영주의 봉토를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경작 단위로 분할한 건데, 그래서 영주마다 이제 하급 영주는 뭐 한 개 정도의 장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족이나 대기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장원의 구조를 보면 중심부에는 영주관이 있어요. 아니면 영주에서 파견된 대리인들의 어떤 그 있고, 그래서 대개 뭐 성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죠. 경주나 영주 대리인들은. 그다음에 경작지를 보는데, 경작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이 고전 자원제에서는 두 개로 나눠요. 영주 직영지하고 농민 보유지. 농민 보유지를 망스라고 해요. 망스. 그다음에 세 개로 나눈다. 공유지.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공유지는 여기 이제 공동 방목지처럼 마을 전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총각 조직을 대토지의 이제 경영에 이용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경작 방식은 원래는 이포제였어요. 이포제도 원래 초기 때 이포제는 아니고, 처음에는 마을이 이제 총각이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총각이 형성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역이 떨어지면 이동을 하거든. 정착 생활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장원을 형성하려면. 그래서 이 이포제를 도입한 거야. 이포제는 윤작제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어, 그 유럽 전역에 이제 그 뭐냐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을 돌려짓기를 하게 돼요. 그 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놀게 하고 하나는 거기 이제 뭐냐면 동사를 짓게 하죠. 밀을 싣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물의 돌려짓기를 하는 방법이 이포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장원이 형성되고 총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거주하게 돼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돌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주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발전된 게 삼포제죠. 예. 삼포제인데, 삼포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춘경지, 추경지, 후경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고, 춘경지와 추경지는 각기 다른 작물 재배하고, 후경지는 이제 한번 놀게 하는 거죠. 땅을 지적을 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세 개로 나눠 갖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삼포제예요. 자, 삼포제 내용은 이제 여기 밑에 있죠. 해마다 경작지의 3분의 1을 후한지도, 3분의 1을 가을에 파종하여 초엽에 수확할 수 있는 곡물로 심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추경지 나오고요. 3분의 1은 늦은 봄에 파종하여 8월, 9월에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춘경지로,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했다. 그리고 작물도 각기 다르게 이제 재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각기 작물을 다르게 재배하면 그만큼 지적이 고관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포제들을 이제 하는데, 이 삼포제 관련된 내용은 그 위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그럼 이게 음, 여기 있네. 자, 그 주 547번을 보자. 자,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면, 자, 일단 후한지는 뭐 놀게 하는 거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작물 재배해 보면 3분의 1은 가을에서 파종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곡물을 심는 추경지, 그리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늦은 봄에서 파종하여 8월, 9월에 수확하는 농작물, 그 기리, 콩, 보리 이런 것들 춘경지죠.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이제 곡물 같은 걸 싣고 곡물. 요때 곡물은 밀이죠, 밀. 음. 그리고 여기 그 여기는 기리, 콩, 보리 같은 걸 나머지 싣고요. 네, 춘경지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추경지에는 밀, 춘경지는 길이, 공, 포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길이가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말도 말의 먹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력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11세기 때. 그래서 마력을 사용할 때 그 말이 먹어야지 애들도 움직이잖아. 그때는 기리를 먹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년 주기로 또 순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삼포제를 운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결과 이제 여름에 새롭게 성장한 농작물 파종하였고, 자, 이로써 밀과 호밀들 재배로 말미암아 질소의 소실을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농작물의 어떤 다양화를 통해서 천재로 인한 식량 소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또 기내는 사람과 함께 많이 함께 먹을 수 있고 콩은 단백질을 제공했으며 전체로 노동력을 고루 분산시켰고 농업 노동력 2분의 1, 3분의 1 가량을 증대시키는 기 때문에 실로 농업의 기적이다 해도 지나침이 없었다. 그래서 삼포제 관련된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이 삼포제는 11세기 때 확산됐는데 이게 원래 중세 시대 때 개발된 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노마 시대 때 알고 있었던 거 전에. 근데 잠깐 잊혀졌다가 중세 시대 때 삼포제가 이제 행해졌죠. 근데 이 포제든 삼포제든 간에 상대적으로 뭐 발전됐다는 뿐이지 전반적으로 중세 유럽의 농업 기술은 아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미발달됐어. 예.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 후경지가 이제 많이 극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시민법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후경지가 이제 뭐냐면 계속 필요했어. 또 후경지를 만들 이유도 있겠죠. 그냥 영작 상경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도 적고 하니까 예. 그런 이제 농경 형태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혼재지제야. 혼재지제는 뭐냐? 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혼재지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농촌사회에서는 뭘 강조하냐? 장원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해. 장원 영주하고 농민들 간에는 사과 예속 관계지만 농민들 관계는 되게 형평성을 강조하거든요. 땅도 똑같이 나눠줘야겠죠. 근데 땅마다 어떤 땅은 되게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뭐 중간 정도의 땅밖에 없고 어떤 땅은 아주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A등급 똑같이 나눠갔더라도 A등급만 뭐라도 받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그 C등급을 받으면 이 형평성 깨지죠. 마을 간에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잖아. 이런 분란의 소지를 뭐냐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토지를 분배해 줄 때 자, 요 땅은 영희가 가져. A 땅은 요 정도. 그다음에 B 땅에 조금은 또 영희 갖고 그다음에 요 C 땅에 조금은 영희 갖고 그래서 A, B, C 등급의 각각에 조금씩 갖는 거야. 그다음에 순위, 철수 이런 식으로 해도 갖고 그래서 요 한 그 분배지가 지조라고 해. 예, 지조. 그래서 지조는 되게 어떤 크기냐면 말이 한번 이렇게 그 쟁기질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의 넓이 요 정도가 지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작지가 분산돼 있어. 분산돼 있어요. 자, 중세 시대 때 이런 분산지 혼재지제는 후에도 계속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제2차 인클루전 때 이렇게 분산된 토지들을 좀 하나로 모으려고 했죠. 그래야지 강작도 가능하고 농사 짓기 편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주 직영지든 농민 보유지든 간에 모든 경작지는 일정 크기의 커다란 길단 조각으로 이 지조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져 3포에 분산되었다. 지조는 밭가리의 적당한 크기였다. 농민 보유지의 크기는 지역마다 다르나 보통 30에이커였고 각각의 10에이커 3포씩 고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포마다 자기 몫인 10에이커씩 해서 여러 가지 길다는 땅의 조각, 지조로 나눠져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농사를 지었다. 혼재지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재지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농민들은 각 개별적으로 이 보유지는 갖고 있어요. 소유지가 아니라 보유지예요. 근데 경작을 할 때는 공동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공동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냐? 생산 도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생산 도구는 뭐 이렇게 농기구, 그다음에 밭을 가려면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갈고 같이 뭐냐면 추수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 경작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을 뭐 나는 다른 걸 심고 싶다. 작물을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작물의 어떤 그 종류라든지 파종 시기, 그 수확 시기를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걸 경작 강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개방 경작을 했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그 당시에는 유도에 가 보면 이제 그 농가 논 사이에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예. 농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중세 시대 때는 울타리가 없었어. 예. 그래서 자기 땅이라도 울타리 안 쳐놓고 하거든요. 근데 쳐놓을 수가 없죠. 이 좁은 땅에 물 쳐놓겠어. 예. 그래서 후에 이제 사람들 근데 유럽인들 볼 때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야.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울타리 쳐놓고 이제 새가 나는 게 바깥
노는 이제 구분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밭을 구분하는 게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개방경작이라고 했어요. 개방경작. 그래서 개방경작 관련된 내용은 여기 555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아니 개방경제 공동경제과 개방경제 관련된 내용은 주 555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소농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와 경영과 이용은 정통적 간습에 의해서 이제 실시했다. 예. 그래서 간습에 어긋난 방법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농민 보유지 망스가 있죠. 예. 망스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망스는 인제 그 가부장적 소가족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 세대마다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망스의 종류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구성은 농민의 주택과 토지를 통해서 구성됐고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와 가축, 공동지 이용권 이런 것들 인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신분별로 또 자유인 망스, 해방노예 망스, 노예 망스 이런 것도 있는데 중세 시대 때도 노예가 있긴 있었어요. 이 노예가. 근데 노예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 많지가 않았냐? 자, 기독교의 교리에 보면 그 당시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슬라브족들이 그 당시 노예로 많이 팔려 나왔거든요. 슬라브족들이. 원래 슬라브라는 자체의 말의 어가 그 어원이 노예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슬라브족들이 그 당시 노예로 많이 공급했는데 이 슬라브족들이 나중에 기독교화돼. 그러니까 이들도 노예로 삼을 수 없죠. 그래서 노예는 또 관리 비용이 크니까 대개 보면 해방을 시켜. 그래서 해방을 시키는데 주의할 건 이제 해방을 시켰다고 해서 이들이 먼저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고 농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노예 망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주로 자유는 농노들이에요. 예. 농노들이나 해방 노예들을 중심해서 이제 망스가 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농노의 주요 구성원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인 망스와 해방 노예 망스들이 나중에 이제 농노화되면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 통합됐다. 두 개 망스가. 그리고 노예 망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자, 뭐 이거는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지대의 변화 볼게요. 지대의 변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크게 이제 노동지대, 현물지대, 합해지대 이렇게 있는데 시기에 따라 이제 요렇게 바뀌죠. 대개 이제 뭐 각국마다 이제 사이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9 세기부터 해 갖고 대략 11 세기 요 노동지대를 받는 것을 고존자문제라고 해요, 보통. 자, 이 고종정은 뭐냐면 그 농노가 영주의 땅을 빌린 대가로 영주 직영지에 가서 부역을 해 주는 거야. 한 2-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영주에서 또 경제 외적인 지배도 받죠. 예, 종속 관계를. 그래서 뭐 재판권이나 조세 징수권 이런 것도 하는데 자 이거는 9 세기 때 성립됐어. 9 세기에서 11 세기 때 성립된 건데 대개 이제 기본적인 부역들은 앞에서 언급한 정기 부역으로서 보통 일 주일에 한 3 일간 농민 직영지에 가서 인제 일을 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경작관 토지 면적들을 정하는 정적구역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그 영주들이 "어느 땅을 이제 경작해라." 그럼 명령하면 거기 가서 또 경작을 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기타 부역이 있어.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물 영주의 거주지 운반하는 그것도 있고 자 영주의 뗄나무 작업, 건축과 건물의 수립, 영주 저택의 경비, 그리고 영주 저택과 농경지 울타리 작업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자 농민 부인들은 직조 및 재봉 작업도 해 줘야 되고 밀가루 재분이나 양조 작업도 거들어 줘야 돼. 그다음에 헌물납부가 있어. 헌물납부는 지대 일부를 닭과 계란 어 직 직물들을 납부하는 현물납부거든요. 예. 이걸 나중에 생산물 지대라고 이제 바뀌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일단 영주는 자연경제 조건에 장원을 주면서 자급자족 현물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농민으로부터 이렇게 자급자족에 필요한 물자와 노역을 징발받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존자무제야. 근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다음 영주 직영지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인제 뭘로 받게 되냐면 인제 영주 직영지를 어디로 예속화시켜?
예. 농민 보유지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예. 그러면서 대신에 헌물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주 직영지가 소작해 나간다. 직영지 직접 경영보다는 나눠주죠. 보유지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서 헌물 납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화폐지대도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시기마다 좀 다른데 12세기 이후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이제 헌물지대와 화폐지대를 받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고존자본제 들어갔죠. 자본제. 똑바로 써야겠네. 잘못 썼네. 자, 이 고존자본제가 뭘로 바꾸냐? 순수자본제로 바꿔요. 그럼 왜 이게 순수자본제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선물지대 화폐지대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제 외적인 관계가 좀 약해졌어요. 물론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경제적 관계만 이제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경제 외적 관계가 약해지고 경제적 관계가 좀 남아 경제적 관계가 이제 부각됐기 때문에 순수자 경제적 관계 순수하게 그래서 순수자본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예. 그건 제 의미고 자 하여튼 고정자본제가 이렇게 해서 순수자본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농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농로. 농로의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마 말기 때 부자율 소작인 이런 사람도 이제 후손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몰락한 게르만 자유민 후손들 원래는 자유민이었다가 더 몰락해서 그들이 이제 농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해방 노예 출신들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농노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로마 제국 후기 때부터 등장했고 중세 시대 때도 계속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특징이 우리가 농노라는 말이 이제 농민하고 노예의 중간적인 의미에서 농노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농노의 부담을 보면 영주나 영주에게 부역을 하고요. 노동지대를 갖다 바치고 공납, 생산물지대. 예, 이건 헌물지대가 이제 아니라 생산물지대라고 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지대 외에도 자기가 이제 생산한 뭐 텃밭이나 이런 데서 생산 채소나 이런 것도 갖다 바치고 뭐 달걀도 나오면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 생산물지대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생산물지대가 프랑스에선 계속 남아 있어 갖고 이게 급납화되죠.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봉건주의 모순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래서 잡세로서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시설 사용료. 자,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재분 할 때 방앗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통행세, 뭐 수세, 도로 유지세 등을 납부하고 영주의 재판을 받았다는 거. 자, 그러면 농노의 권리는 뭐냐? 농노는 노예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토지, 가옥 등 약간의 재산 소유를 하죠. 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조선시대 노비하고 좀 비슷하죠. 이거는 조선시대 노비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총각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간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간습법을 그 영주도 지켜줬어요. 굳이 깰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영주 입장일 때는 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먹고 살려면 자원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예. 근데 만약 간습법을 안 지키고 막 깨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오히려 이 간습법 자체가 영주의 재판권까지도 뭐냐면 제약을 할 수 있어. 영주권조차도. 자, 그 농로는 상대적으로 볼 때 고대 노예보다 좀 높았어요. 물론 일반 자유민보다는 좀 생산이 낮았지만 고대 노예보다 높았다. 왜? 그 생산물의 일부를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노예는 항상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나 마나 뭐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땡땡이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농노와 노예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 농노라는 존재가 고대 노예와 근대 농민 간의 어떤 중간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노자와 그다음에 농민의 아니 그 노예 노자하고 농민의 이제 그 농자가 합쳐서 농노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농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가 뭐가 있냐? 일단 독립된 가구 가정을 형성할 수 있고요. 농민적 요소는
부분적인 재산 소유나 토지 상속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근데 노예조 요소는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신분적으로 속박을 받아. 영주의 경제 외적을 받죠. 그리고 여기 농민조 요소에다가 이제 더 추가하자면 노예처럼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얘들은. 음. 매매 대상이나 상속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인제 공동체적 성격과 간섭을 보면 자, 공동체적 규제가 인제 형성됐던 것이 인제 삼포제 농법이라든지 개방경지, 혼재지 제도에서 또 생산력이 부족 등에서 개별 경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작지에 대한 재배와 곡식의 종류나 파종, 수확 시기를 전체적으로 정해. 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정해 가지고 인제 실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인제 공동체적 권리는 뭐냐? 공동의 농노들이 인제 다 얻을 수 있는 권리, 간섭적으로 낙수권이 있어요. 낙수권은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삭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 방목권이라는 것은 그 공유지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 촌락의 목장이나 목축지 공동 이용, 그다음에 주변 산림에서 벌목이나 수 숲을 구워서 땔감을 마련할 수 있고 소택지에서 고기 잡이와 니탄 채집권이 있어. 니탄 채집권은 뭐냐면 석탄이죠, 석탄. 지금은 석탄은 땅을 파야 나오잖아요, 땅을. 계속 파다 보면 막장이 나오잖아, 막장. 그래서 우리가 막장 인생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석탄은 널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석탄 대신에 그 연료로서 주로 인제 그 벌목을 해 갖고 그 뭐냐 땔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 연료로서 목재를 이용했죠. 그래서 석탄은 잘 이용 안 했어. 왜냐면 석탄은 그 당시에 피면 막 연기가 집에 가득 차 갖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그렇게 많이 캐지 않다 보니까 석탄이 널려 있었던 거죠, 바닥에. 석탄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건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간수법의 기원과 권한은 영주제보다 총각 공동체에 있고 오히려 이제 영주권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농노의 일상생활과 토지 보유, 장원 전체의 운영 간섭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 간수법조차도 중세 유물 아니에요? 중세의 어떤 잔재이기 때문에 농노들을 좀 해방시켜서 노동자를 부려먹고 뭐 자유민을 만들려고 해서 이 간수법이 항상 잡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간수법도 나중에 근대화되면서 타파 대상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의는 뭐냐면 공동체적 규제와 장원의 간섭은 개인의 자발성, 창조성, 자유 경쟁을 배제시키죠. 그래서 봉건 사회를 정점으로 만들었다는 거. 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사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뭐 위에 있는 영주라든지 밑에 있는 농민들 간에 그 변화를 악으로 본 거야. 기존의 어떤 틀이나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킨 걸 다 악으로 봤어요. 예. 그리고 농민들 입장으로서도 이 간섭법 계속 유지되어 있지만 자기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유지하려고 했고 이런 변화들을 시키는 그 흐름들 되게 저항을 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간수법이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발전을 좀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어. 그래서 결국엔 장원제도 붕괴로부터 동쪽의 근대 사회의 이행이 있어 영주제뿐만 아니라 요런 공동체적인 어떤 간수법도 붕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붕괴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주권도 한번 살펴볼게요. 영주권. 그러니까 장원 안에 있는 영주의 권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영주는 원래는 토지 소유자로서 경제적 요인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경제 원리 경제 외적 권리와 권한이 커지면서 이 뭐냐 토지 소유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뭐랄까요? 정치적 권한 있죠. 정치적 권한이 이제 뭐냐면 생기면서 그 영주권이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 외적 권리를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기가 봉신을 받았던 그리고 그 농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경제 외적 권리로부터 이제 권한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그때 프랑크 왕국처럼 국가 공권이 해체되면서 분산되면서 그 권한들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정치적 권한들을. 예.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서 유의된 것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권리,
정치적 권한을 통해서 외적인 권리에서 행사될 것이 영주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경기 외적 권리가 이제 성립되면서 토지 농민들의 잉여 생산을 착취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착취하냐 보면 자, 시설 독점 및 강제 독점 사용권. 그래서 제분, 제빵, 포도, 압축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방앗간이나 이런 걸 다 영주가 소유하고 있죠. 농민들이 강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교량, 항만의 구두 시설, 시장 개선, 시장 내 각종 시설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시장 개설조차도 영주의 허락을 맡아야 돼. 시장세를 납부하고 이제 뭐냐면 개설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주 재판권과 징수권을 갖고 있죠. 이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것들을 면제받는 공권 면제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 공권에 속하는 여러 권한을 지방지구들이 대신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권도 가지고에 따라서 이제 상급과 하급 재판을 나누고 그 외에 뭐 농촌과 도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권한을 갖게 되죠. 조세 징수나 재판 관련된 권한들. 도시에서는 그 외에도 뭐 강상개발권, 화폐 주주권 이런 것도 갖게 돼요. 자, 이런 것도 국가가 하는 건데 영주를 받아서 행사를 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대를 납부하고 받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관계에도 나오는 경제 원적 권리와 권한들이 영주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영주권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176페이지 펴보세요. 서계.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그 정주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그 봉건제도 장원제 정주 형태가 나와 있는데 총락 구조와 뭐 선거 전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락은 한 곳에 밀집돼서 이제 형성됐던 거고 선거라는 것은 좀 약간 떨어져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장원이라고 하는 모습들은 선거 정주형이 아니라 총락 형태야. 총락 형태.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총각 전준 경우에는 경제적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구분되는데 자, 영국의 대부분 로아르강과 북쪽, 세네강 하구의 동쪽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비옥한 지역은 개방 경지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2포지였다가 3포지로 변했다. 자, 그래서 루아르강 남쪽의 프랑스와 대부분 지중해 연안 지역에 울타리를 쳐서 거의 방정형 가까운 사각형 경작지로 각세되는 이런 경작지를 서너 개 갖고 2포지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개방 경직지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총락공적 구조가 강하고 울타리치 경우에는 농가마다 독립경이 지배져 있다. 그래서 총락 전주도 개방 경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울타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총락 전주는 개방 경제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면 중세 시대 때 정주 형태, 장원 형태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상거 형태와 어, 정주 형태하고 그 다음에 총락 정주 형태 이렇게 있고 상거는 떨어져서 있는 거고 총락은 붙어 있는 거야, 밀집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개방 경지제를 운영한 경우와 울타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독립성이 강하고 여기는 좀 약간 그 공동체 규제가 강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장원이라는 것은 울타리 치는 게 아니라 개방 경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규제가 강한 이 총락 정주 형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교과서인지 뭐 통론이라든지 대부분 여기 바탕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고 정주 형태나 총락 정주 형태 중에 울타리가 있는 형태는 약간 예외적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장원의 이제 구조를 보죠. 장원의 구조. 자, 장원은 총락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장원 내에 2개 이상의 총량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큰 총량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원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경우에는 2개도 장원이 이렇게 구분돼서 뭐 A의 영주 같거나 다른 장원은 또 B 영주 같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어떤 경우든 간에 장원은 농촌적인 중개사의 일상적인 현실생활 영위된 기본 단위였다. 자, 한 총량이 하나의 장원인 경우에 그 중심에는 장원에 관련 영주관이 있어요. 영주관 중에 이제 큰 거는 이제 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단순한 평기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관리하였으나 그의 경우에는 관리인들, 그러니까 대영주나 중소영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들 파견하죠. 자, 그래서 두었다. 자, 농가는 도로변에 나란히 모여 있으며 제분소, 제빵소, 창고 등 시설물과 교회가 영주관과 인접해 있었다. 자, 그 주변에 경작지와 공동 목장도 있었으며 경작지에는 크게 세수로 구분됐죠. 그래서 이건 삼포제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삼포제. 그러니까 삼포제에서는 추경지, 충경지, 후경지 이렇게 있죠. 충경지에는 주로 밀을 재배하고 곡물 재배하고 추경지는 뭐 기리, 콩, 보리 이런 것들 재배하죠. 자, 그래서 하나는 후경지고 다른 하나는 가오대 걷어 겨울국식, 겨울보리 심고 세 번째는 봄국식, 봄보리 또 콩 종류를 삼았다. 자, 이런 각 경제학적 기능은 매년마다 교체되어 돌아가는 것을 삼포제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재지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 지주와 관련된. 자, 경쟁적인 울타리가 없이 개방되었으며 이거는 개방 경쟁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총량이 다 개방된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죠. 자, 개방 경작을 이제 하고 되는데 요거는 상당수 많은 지역에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수많은 것이 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재지죠. 그래서 영주나 교회, 농민 등 각자의 지주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재지와 관련된 설명도 쭉 있어요. 촌락 밖에는 넓은 산림과 항구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한 지역이 모든 지역이 거주한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만 몰려 살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다음에 경작지는 그 성격상 영주 직영지하고 또 농민 보유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영주 직영지는 농민들이 제공하는 부역에 의해서 경작되었다는 점에서 장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자, 이걸 무슨 장원제라고 하죠? 고존 장원제. 그래서 장원의 농민들은 이 밖에 가옥이나 성벽을 수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짐수원이들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주 직영지에 의해 노동력 제공이었다. 자, 이 부역은 평균 일주일에 3일 정도였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앙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노동하지 않았으며 농민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의 절반을 영주를 위해서 바쳤다. 자, 이로써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장원의 농민은 대다수 인신의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였다. 물론 자유로운 신분의 농민도 있었으나 수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유농민과 농노의 구분은 적어도 장원의 테두리 안에서 별로 없었다. 자, 그다음 신분적인 부자연 농노는 토지에 결박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그런 장원의 영주 직영지 경우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로서 장원의 영주가 바뀌면 장원과 더불어 새로운 영주에 예속되었다. 그래서 농노는 부자연 신분을 표시한 인두세를 납부했고 그 액수는 많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경우 사드니에 였기 때문에 농노를 사드니의 사람이라고 불렸다. 농노는 혼인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특히 다른 소속의 농노와 딸과 결혼할 경우 해당 영주에 있어 그가 영주에게 있어 그것은 자기 소유 노동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혼인세도 물었다. 자, 농민 보유지는 농노의 소유지가 아니라 영주가 필요했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그에게 할당된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지가 아니에요. 소유지가 아니라는 것은 매매 양도 상속을 할 수 없어.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끝까지 이제 뭐냐면 뭐 잘 지대만 납부를 하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 자식들이 자동스럽게 이게 또 상속권을 받죠. 요걸. 그렇지만 요거는 매매 양도 상속 같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경작권. 소유지가 아니라 용인권 이런 것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할 때도 상속세를 내야 돼. 상속을. 자, 그래서 농민의 보유지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물었으며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는 영주에게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소유권이 소유권이 없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경작권만 있었다는 경작권. 그리고 상속은 법적으로는 상속은 이게 상속권 없었지만 상속세만 내면 상속할 수 있었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인도세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농노는 영주의 자유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액수의 인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이상은 농노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각종 공납이었지만 농노는 이 밖에도 각종 자벽을 동원하였고 영주의 자녀의 혼인 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납을 바쳐야만 했다. 그래서 독일에서 농노를 가리켜 돈 없는 소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영주권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에요. 76번. 예. 자, 영주권 읽어볼게요. 자, 자원 영주는 강대한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그거는 영주가 단순히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 요인에서 유대된 것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경제 외적인 권력 권한이었다. 그에 앞서서 주종제도의 사편과 같이 국가 국권의 해체와 분산의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영주권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권한을 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사항, 정치적 권한과 관련된 거예요. 자, 평기도에서는 영주로부터 100을 넘는 장원을 가진 대영주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의 어떤 간의 이런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자, 영주권의 구체적 내용은 보면 그 영주는 장원 내에 재분, 제빵, 포도 압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불가능한 시설을 독점하였고 장원 내 농민들 하여금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자, 이런 시설 독점 관계 사용권은 도로, 교동, 교량, 항만의 부두시설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 개설 및 시장 내 각종 시설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도시까지 미쳤다는 거야. 예. 그래서 도시에서 시장을 개설할 때 시장세를 납부하는 것도 일종의 영주권의 일환이죠. 예. 자, 영주의 재권의 가장 핵심권은 영주 재판권이죠. 그래서 재판권도 이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상급 재판권과 있고 하급 재판권이 있어.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 같이 재판권에도 상급과 하급 이 구분이 있으며 이 결정권은 사용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죠. 소영주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영주 재판권이야말로 농노를 부재하는 신분을 예속시키고 그들의 노동의 자원의 노동력으로서 토지를 결박시킨 기본적인 권리다. 자, 이런 재판권은 당연한 일이지만 도망간 농노들 잡아올 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상급 재판 같이 중재를 다룰 경우도 다르지만 경제의 경우 채용보다는 벌금형이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체벌해봤자 뭐 자기한테 이득이 없잖아 영주 입장한테 돈을 받는 게 낫지. 예. 그리고 뭐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것도 감옥 시설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잠깐 구금 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 현대적 감옥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또한 영주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자,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대용주의 경우에는 관세와 시장세, 상품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권과 영지 내의 강상개발권, 나가서 화폐 주조권 등 본질에 있어 국가 공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죠. 예, 국가 이런 것들 속하는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권한을 지방 제후들이 영주권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사항과 같이 경제 외적인 강범의 영주권의 보유한 행사에서 측면을 볼 때 장원제는 영주제라고 부르는 건 타당할지 모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원 안에 써 있는 공동체적 성격과 규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어,
좀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여기를? 어. 그거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